사실은 몽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징기스칸이고, 징기스칸 하면 수많은 어떤 도시괴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덤이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묻은 사람들 죽이고 죽인 사람들 또 죽이고 그 죽인 사람을 또 죽여가지고 세상에 흔적도 없다. 이게 사실이에요? 예, 현재로서는 사실은 그것도 확인할 수 없는 거고요. 비밀이죠. 그리고 몽골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유력한 가설은 중국인들이 모르게 무덤을 썼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왜요? 칭기스칸의 무덤을 찾아서 파괴했겠죠. 그럼 칭기스칸의 유언에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고 무덤을 만들지 말라라는 유언은 근거가 있는 거 맞는 말인가요? 그거는 무덤을 만들지 말라는 유언은 없고요.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어디인가 알게 되면은 반드시 파괴합니다. 왜 파괴해요? 유목민들의 정통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정신 세계를 깨뜨리는 거죠. 다시 하나로 뭉치는 어떤 예. 그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몽골인들의 무덤을 숨긴다는 입장이라는 것이 일종의 관행인가요? 그렇죠. 숨기는 것이 또 오히려 관행이에요? 예. 왜냐면 알려지면 안 됩니다. 알려지면은 쉽게 예를 들어서 몽골이 중국을 지배했던, 중국에서는 원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몽골 제국이 세력이 약화가 되고 몽골 고원으로 돌아갔어요. 그랬을 때 명나라 군대가 카라콘까지 와서 몇 번이나 파괴를 하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카라코름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복이라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바로 무덤을 파괴하는 예. 거고, 진시황제 능도 그랬었고 부관참시 이런 것처럼 그런 점에서 아예 무덤을 있을지는 모르나 숨기는 것이 관행이라는 예, 것이죠. 그리고 특히 무덤을 발견했을 때 누군가의 무덤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지금도 발견할 수가 없고 발견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단순하게 무덤을 파괴한다는 행위를 보면 안 되는 게, 유목민족들 같은 경우는 도시가 없거든요. 네. 자기 집이나 궁궐이 없어요. 어떠한 특정한 유목국가를 날려버린다 했을 때 그거는 뭐 우리가 전쟁 같은 경우는 그 나라 수도에 깃발 꽂으면 끝나지만은 꽂을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무덤을 파괴하는 게 그 부족을 없애는 가장 마지막 파이널 목적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무덤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게, 돌아가신 분을 안치시키는 게 있고 살아있는 사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인데, 정착민들 같은 경우는 거대하게 짓고 참배하게 하여야지만 이 사람들의 위험이 유지되는 반면에, 계속 이동하는 유목민들은 그들의 선조가 어딘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와 정반대의 관념으로 무덤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징기스칸 무덤이 어디 있냐, 그 말 자체가 철저하게 정착민적이고 중국사적인 어떠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들은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의 조상들이 함께 묻혀있다라는 개념인 거지, 어디에 구심점을 찾아갖고 막 절하고 이런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나중에 생기는 게요. 이게 사실은 그 마르코 폴로가 부룩한 할둔에 묻혔다 하는 게, 저는 그걸 보고는 아니, 외국 사람이 알 정도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근데 실제로는 징기스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게 아마 쿠빌라이 칸 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중국의 정착 국가화가 되면서 중국의 많은 왕조들처럼 능이 필요한 상태가 됐거든요. 네. 근데 징기스칸 때는 능이 없었기 때문에, 없다고 하면은 국가의 정통성 유지가 안 되니까 있는데 다 모르게 숨겨놨어라는 표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많은 이제 가묘가 생기고, 상징적인 제사 공간이 되는 가장 좋은 예가 조치칸 있지 않습니까? 아들 무덤이 있어요. 이제 가묘인데, 현재 카자흐스탄에 영묘가 있는데 그건 완전히 이슬람식으로 만들어요. 실제 그분이 거기 있다는 건 아무도 거의 안 믿고, 상징적으로 만들어서 그 자신들의 국가가 변화하면서 똑같이 무덤도 거기에 맞게 새롭게 창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징기스칸을 만화로 배워서 보면 돌아가신 분을 그냥 자연에 이렇게 두는 모습들이 묘사가 되거든요. 그럼 그렇다라는 것은 무덤이라는 게 사실 있다 하더라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흩어져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것도 연세 많으신 몽골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네. 그분들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지형관념 또는 지리관념이 우리랑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요? 예, 대표적인 예가 사실은 일본군이 1939년에 몽골을 침략했을 네. 때 관동군이 몽골 초원으로 들어왔어요. 파악을 못합니다. 왜냐면 언덕이 계속 이어지고 사막이 나오고 초원이 나오는데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근데 몽골 사람들은 그런 자연 지형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쟤들이 어디로 올 줄 알아요. 왜? 사람이 다니는 길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본군이 거의 초토화가 되고, 그때 이제 포로를 잡은 일본 포로들이 울란바토르에 있는 큰 건물들, 좋은 건물들을, 그 포로들을 이용을 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경우는 그 농경정주적은 결국 성곽을 쌓고 자신의 영토와 경계와 바운더리가 중요한데, 유목민의 경우, 특히 몽골의 경우는 하늘 아래 개방된 모든 세계, 울루스가 그냥 그들의 세계잖아요. 내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칭기스칸의 죽음 이후에 그의 영혼도 그냥 울루스 안에 어딘가에 그냥 그렇죠. 개방된 곳에 있는 것이지, 무덤이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 제가 저 예전에 한번 책을 썼을 때 그 얘기 했는데, 징기스칸 무덤의 결론은 전체 몽골이 징기스칸의 무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그가 정복했던 그 땅이 내가 특정한 곳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징기스칸의 레전드가 남게 했던 것이 아마 이 사람의 진정한 의도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요, 이 얘기를 들으면 와, 진짜 중국하고는 결이 안 맞는구나라고 느끼는 게요. 중국은 어떻게든 무덤을 만들지 않나요? 무덤이 중요하죠. 가짜 무덤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내에서도 오르도스 지방의 칭기스칸의 무덤을 인위적으로 의관총처럼 만들어 놓긴 했죠. 중국에 칭기스칸의 무덤이 있다고. 예, 맞아요. 그게 진짜 칭기스칸의 무덤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의례적으로 만들어서 영적인 어떤 존재의 청거를 숭배하는 곳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라도 해야 무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중국인이 아닌데 왜 거기에 본인들이 무덤을 만들었어요? 이제 쿠빌라이가 원나라를 세운 이후에는 이제 몽골의 역사를 중국화 시키는 거죠. 근데 그 가짜는 사실은 사당이에요. 사당인데 몽골인들의 사당이었던 거죠. 근데 그 몽골인들의 사당을 내몽골 사람들이 몽골 초원에서 이동을 해서 오르도스에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중국이 내 것으로 만들면서 그거를 마치 무덤인 것처럼 선전을 하는 거죠. 이제 문화대혁명 시나 그럴 당시에는 그런 영웅이라든가 칭기스칸의 존재도 부정했는데 이제 다민족 체제를 융화시키려다 보니까 지금은 소수민족인 몽골 민족의 통합성에 도움이 된다라면 이제 역으로 그걸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무덤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로마 카톨릭에서는 모든 성당의 제대에 그 성인들의 유해를 꼭 안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체의 일부를 나눠서 막 묻는다면서요? 예, 그 로마 카톨릭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슬람교에서도 무덤이 중요하죠. 그래서 무덤에 항상 가서 숭배는 하지 않지만 항상 예를 표하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세계에서 의례적으로 무덤을 몰래 만든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무함마드의 사촌 동생이면서 사위였던 알리가 있거든요. 쉬아파의 첫 번째 이맘.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무덤을 알려주질 않았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무덤을 분명히 만들면 우마야조에서 파괴를 할까봐. 그래서 661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무덤이 어디인지 몰랐다가 100년 이상 지나서 8, 9세기쯤에야 여기다 해가지고 확정을 해서 만든 게 지금의 나자프에 있는 알리의 성묘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묘를 만들었을 때도 아바스 제국에서 부실 수도 있었을 텐데 부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호해 오는 거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오사마 빈 라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사마 빈 라덴 무덤 만들면 거기가 어떤 구심점이 되겠죠. 예, 그럴까봐 미군이 수장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수장이 이슬람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방법. 무슬림들은 기본적으로 땅에 묻히는 게 기본입니다. 땅에 무조건 묻어야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가 시작돼요. 부활이 되던가 하는데 수장을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대부분 문명에서 무덤은 사후관념에서도 그렇고 중요하죠. 그런데 또 고정된 관념으로 유목세계를 바라보면 이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중국에 삼국지 관련 인물들 무덤이 많아요? 예, 많이 있죠. 예. 그러면 저희가 아는 관우, 장비, 유비 뭐 이런 무덤들이 딱 공식적으로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중국의 경우에는 관우 무덤이 워낙 유명하니까 관우가 당양에서 손권에게 참수된 이후에 손권이 알다시피 관우의 머리를 조조에게 보내잖아요. 보내죠. 그래서 당양에는 관우의 몸이 묻혀 있고 관우의 머리는 낙양에 묻혀 있고 그리고 관우의 영혼은 고향에 묻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우의 무덤은 이제 머리가 묻혀져 있는 낙양의 외곽에 있는 관림이죠. 관우가 처음부터 관림이 된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 죽었을 때에는 제후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예우했지만 삼국지연이 소설이 나온 이후에 송대, 명대 이후로 가게 되면은 거의 왕과 황제와 신적 존재가 되면서 중국에서는 성인에 준하는 무덤을 림이라 그러기 때문에 공자가 모셔져 있는 곡부의 공림, 문을 대표하는 거죠. 그리고 관우가 묻혀 있는 낙양의 관림, 물을 한 축을 이루는 거죠. 이거를 양대 림이라 그러는데 중국에는 또 하나의 림이 하나 또 있어요. 사실은 바로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나고 손문이 공화제를 지향하는 이 혁명을 통해 2000 몇백 년 동안 지속됐던 황제지배 체제를 종식하고 공화제를 시작한 거죠. 손문이 총통이 돼서 즉 대통령이 됐는데 사실 실질적 군사력과 무력이 없다 보니까 북양군벌이었던 원세계 위안스카이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위안스카이가 혁명을 도와주게 되는데 그래서 손문이 위안스카이에게 총통을 양위해주고 양보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위안스카이가 거기에 만족치 않고 혁명을 왜곡시켜서 황제가 되고자 하면서 제재운동 즉 황제를 다시 복귀하면서 80여일 동안 황제를 제외하다가 뜻밖의 죽어요. 네. 그러면 형식상은 황제니까 황제의 무덤은 릉이 되는 거죠. 최고에는 릉, 그 다음 레벨이 림인데 누구도 위안스카이를 황제로 인정할 수 없다 보니까 한 단계 하강해가지고 낮춰서? 림으로 해서 지금 원색의 무덤은 원림이 있어요. 그러나 누구도 후대인들이 위안스카이를 황제는커녕 림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위안스카이의 그 원림을 저도 가봤는데 누구도 찾지 않는 을신연스러운 림이라고 볼 그냥 수 있는 저게 거죠. 위안스카이인데 지가 황제라고 했는데 아이고 림도 아니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관우의 머리를 보고 조조가 깜짝 놀라서 그 뒤로 계속 악몽을 꾸고 머리가 아파서 화타가 이거 머리 쪼개야 되는데 그랬더니 야 이거 사형시켜라. 이런 이야기 이후에 그 관우의 머리가 관림에 묻힌 거예요. 그렇죠. 조조가 충격
충격받은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그것이 조조의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제 조조는 만성적인 아마 편두통과 두통을 알아서 화타에게 실제 외과 시술을 제안받았다가 화타가 아마 외과 수술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인 줄 알고 화타를 감옥에 두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옥사를 하게 되잖아요. 아, 그것도 사실이에요? 아유, 화타는 감옥에 있다가 옥사했어요. 아, 이건 연희가 아니라 사실이군요. 예. 근데 이제 관우와의 독수를 치료한 것은 그것은 물론 허구죠. 왜냐하면 화타가 죽은 11년 후에 관우가 번성 전투에서 독화살을 맞은 거니까 그거는 사실은 아닌데 공교롭게도 관우가 죽고 100일도 안 된 이후에 조조가 죽음을 맞게 되니까 그토록 관우를 숭상하고 존경했던 조조의 죽음이 연관성을 갖고 라관중은 더욱더 극적으로 쓴 거죠. 그 이슬람의 무덤도 몽골의 무덤도 사실은 정주민들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우리 땅에 묻힌다는 느낌으로 파손되지 않게 어딘가에 이제 꽁꽁 숨긴다면 원림은 아니 저건 못 본 걸로 하자라고 숨기는 약간 그런 스타일의 무덤이고 또 이런 뭐 좀 숨기는 무덤이 또 아니 있나요? 우리는 관우 무덤은 없지만 동묘는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6호선 동묘. 동묘. 그 저기 관우묘. 동묘가 관우묘예요? 예. 사당이죠. 사당. 예. 그 묘가 이제 무덤 묘자가 있고 사당 묘자가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관우사당이 왜 거기 지어진 거예요? 현재 있는 것은 이제 고종 때 관우를 가장 숭상했던 사람이 이제 고종이라 고종이 무려 서울에 한양의 동서남북에 관외사당을 만들었었어요. 아, 4개나? 예, 지금은 동묘가 유명하지만 그럼 그리고 동묘, 서묘, 북묘, 남묘예요? 다 있었어요. 그리고 전국에 걸쳐 수십여 개의 민간 신앙을 했는데 아마 그것은 고종이 신하들의 충성심을 더욱더 도모하기 위한 일종의 그거라고 보여요. 저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를 위해서 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그때도 물론 그러긴 했어요. 왜냐하면 명나라 만력제가 워낙 무능하고 그런 황제인데도 관우를 신격화시키면서 바로 신하들의 충성을 그거를 이용했다고 관우처럼 돼야 한다. 예.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충의의 배신하는 가장 만드는. 화신이니까 그런 거죠. 유명한 무덤으로는 사실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가장 숭상하는 영웅인 악비, 바로 남송 시대에 금나라 정벌에 나섰던 민족의 영웅이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진회라는 사람의 모함에 의해서 악비가 억울하게 모함에 연루돼서 투옥되고 감옥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근데 정보를 갔는데 그리고 중국인들이 굉장히 숭상할 만큼 충미도 있고 전투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모함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거의 개봉까지 진출해가지고 일종의 남송에서는 주전파, 즉 화북적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라는 네네. 파가 있고 주화파, 금나라와 화약을 맺어서 현상 유지를 그저 해제되겠다는 마치 병자호란 때랑 상황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이 진회는 주화파예요. 지금 남송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전을 해가지고 혼란을 하게 되면 제 권력을 잃게 되니까 역적으로 모함을 해가지고 돌아오게 시키는 거죠. 당장 전쟁을 그만두고 돌아오게 하라. 무려 12번에 걸쳐서 이걸 12금패라 그래서 돌아오도록 명령을 해서 다 거의 목전에 이뤘는데 황제의 명령 때문에 돌아오게 되고 투옥되고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거의 가문이 멸족 위기에 되면서 악비의 가문은 오늘날 태행산성 깊은 산 속에 숨어서 은거하게 돼요. 그게 지금 아까체라는 마을이 태행산성에 지금 있는데, 그런데 옥졸이 악비를 눈여겨보고 그의 시신을 몰래 수거해서 은폐하고 있다가 악비의 무덤도 없었어요. 그런데 악비가 1142년 죽은 이후에 무려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복권이 되면서 오늘날 절강성 바로 항주 서호 주변에 악비의 무덤이 다시 재건이 된 거죠. 이게 중국인들이 가장 지금 사랑하는 무덤이 아광묘라 그래서. 그러면 모함을 했던 진회가 중국인들이 맨날 침 뱉고 돌아다니는 바로 그 그거예요. 동상이에요? 그래서 아광묘의 무덤 앞에 동상으로 진해와 그 부인과 일가족들을 해서 중국인들이 참배한 다음에 그들의 침 뱉고 욕을 하는 그걸 대비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거기죠. 제가 볼 때는 가장 황당한 중국의 자기 모순적인 사건이 이건데, 왜냐면은 그때 그 악비가 싸웠던 상대가 누구였죠? 금나라? 금나라. 여진족은 현재 중국 말하면은 이게 자기 땅이거든요. 자기 역사야. 그래서 보면 잠깐만, 이거 내란을 지금 부추긴 사람은 악비고 그러네. 내란을 막은 게 진회인데 이제 좀 진회 좀 띄워줍시다 해서 요즘에 정부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스탠스가? 진회를 띄워야 된다. 진회 재평가 운동. 왜냐면은 욕하면 욕할수록 현재 정부랑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게 아니, 야, 여진족도 우리 민족인데 왜 같이 내전을 일으킨 악비를 좋아해야 돼? 그런 식이 돼가지고 자기 모순인데.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이 되는 순간 그러면 금나라 우리나라 역사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열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우리가 현재 중국이 역사관이 얼마나 황당한지를 보여줄 때 저는 학교 수업할 때 악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국의 역사는 이민족의 왕조와 한족의 왕조가 교차하죠. 이제 중국의 정통사관이라는 것은, 정이라는 것은 한족이 지배하는 왕조를 원래 정이라 그러고, 통이라는 건 통합된 왕조를 통이라 그래요. 근데 중국의 역사는 비정, 즉 이민족이 지배했던 왕조도 있고, 통이 아니라 분열의 시대, 그런 시대가 교차했던 건데, 뭐 강윤옥 선생님 말한 대로 좀 아이러니컬하지만 결국 분열과 이민족의 왕조도 후대에 가게 되면 모두 중국의 역사화로 만들게 되면서 바로 오늘날 중국의 정사 25사라는 정사가 있죠. 이 25사라는
정통 역사서에는 한족과 이민족의 왕조 모든 걸 망라해서 중국의 역사화로 다 수렴하게 된 거예요. 그럼요. 김정훈 교수님. 예. 몽골인들은 이제 아무리 경제가 조금은 약하긴 해도 현대가 되면서 역사적인 고증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운동을. 중국이 칭기스칸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라고 하는 걸 알아요? 너무나 잘 알죠. 아 그래요? 예. 그럼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겠네요. 거부감이 과거에는 심했습니다. 과거에는요? 언제냐면 사회주의 시절에 왜냐면 그때는 중국에게 맞설 만한 힘이 뒤에 있었죠. 예, 소련이 등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소련과 몽골이 같이 중국의 그러한 역사관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왜 그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을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사실은 참 이야기가 골짜기를 따라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넘어가서 너무너무 청량하고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몽골의 이야기 그리고 중국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세 분 선생님들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더욱 잘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